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2030년 이후의 감축 경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조치가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후변화 헌법 소원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결정이고요. 세계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께서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입장과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요. 지금 저희가 파리 협약에 의해서 2035년 그 NDC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35년 NDC 수립과 함께 2036년 이후에 감축 목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번 결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나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서 2018년 배출량은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2030년 목표는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목표 배출량을 총 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한다면 2030년 감축 목표는 29.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판결문에 결정문에 분명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이번에 2035년 감축 목표 설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감축 목표를 제출할 때는 이러한 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2030년까지의 목표를 순 개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총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030년 이후에 목표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2030년 이후의 목표까지 쭉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도 독일밖에 중요하지만 없습니다. 동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바가 중요하고요. 우리 법에 대해서 최고의 해석 권한을 지닌 법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니까 2030년 목표, 2035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결정문의 문구를 한번 봐주십시오.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변경해서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40%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법에서 정한 보호 조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법률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정말 겸허하게 수용해서 수정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헌법소원에서 지적된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30년까지 감축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 볼록한 형태 보이시죠? 2028년 이후로 감축 부담을 대거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감축 경로가
지금 현재 2027년까지는 2%인데 2028년부터 갑자기 9%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로인지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조금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거하고 소비를 한 40% 정도 줄여라 이렇게 IEA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부분에서 에너지의 믹스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5, 6년 동안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저희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계속됐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원전은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탄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님 원전을 이거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아닙니다. 저 감축 경로에 대해서 의견을 그러니까 여쭙는 저 것입니다. 감축 경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점진적이고 감축의 지속적인 경로는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감축 경로입니까? 그러니까 왜 2027년, 8년, 9년에 많이 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럼 짧게 지금의 예를 들면 우리의 풍력,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늘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규제가 많습니다. 30몇 개예요. 우리 민주당에서 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을 내셨습니다만 2021년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빨리 이것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풍력을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아마 2020년대 말쯤 되어야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 우리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체하는 거, 예를 들면 퓨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총리님 지금 말씀하시는 빨리 안 취지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부로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네, 취지는 그러면 대응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관련한 새로운 감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8년 이후에 매년 9%까지 감축하려면 지금부터 매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감축 경로를 발표할 때 탄너기에서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9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총리님 이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부 R&D 같은 그 프로젝트를 마련하는데 조금 그 계획을 명확하게 짜는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저희는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네, 저희는 서면으로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수소환원제철 R&D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국내 최대 배출 산업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실시된 탄소중립 기술 개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 요구된 금액이 8천억 원인데요. 이 중에 2025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이 269억 원입니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2050년까지 최소 20조 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저렇게 탄소중립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을 적게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태양광 R&D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이후에 매년 절반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텐덤셀 기술 같은 것은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R&D 예산이 절반씩 반토막 나고 있어서 현장의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투자로 장래에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저 말씀하신 역시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약속을 지키기 국회에서도 좀 많이 좀 위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입법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관련된 입법을 가열차게 추진해 주시고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예산이 국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그 인지 예산은 예, 관련해서는 2%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총리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장관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이죠.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액이 2조 5천억 원가량이었는데요. 1,875억가량 줄이는 것으로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했죠. 네. 네, 지출 계획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다음 뭐 경기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 개선 이런 으로 배출권 시장에 과잉 공급이 지속돼 가지고 그 매각 수입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유상할당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상할당 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1년에는 계획 대비 60%, 2022년에는 43.4%였는데 작년에는 21.6%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계속 수입이 안 거칠 경우에는 기후대응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네, 뭐 의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구조적인 이 배출권 시장에 대한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고 남 의원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올해 말까지 제4차 배출권 거래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배출권의 유상 할당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과다 할당의 방지라든지 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도